감히 군단장 머리채를 잡아 아들 면회를 갔다가 군부대 감찰까지 하고 있던 삼성 장군, 엄마가 중중대대장에게 여자년이라 불리며 무시당하면서 벌어진 대참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경기도 이천의 제7 기동군단 지휘통제실을 감쌌다. 거대한 전면 스크린에는 수백 개 아군과 적군 아이콘이 쉴 새 없이 전멸하며 가상의 전장을 수놓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 철의 여제라 불리는 7군단장 이지수 중장, 중장은 선을 한 눈빛으로 이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굳게 닫힌 입술과 칼날처럼 꼿꼿한 자세는 전군에서도 정평이나 있었다 보고합니다. 군단장님, 청군 제11기계화 보병사단이 홍천 일대에서 황군의 방어선을 성공적으로 돌파 현재 목표 지점인 가리산으로 신속 기동 중입니다. 작전 참모의 낭낭한 보고에도 이지수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7군단은 대한민국 육군의 최정예 기동 전력이었고 11사단 화랑부대은 그 선봉이었다. 승리는 당연했다. 그녀가 신경 쓰는 것은 승리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손실이었다. 그녀의 지휘 철학은 완벽한 통제였다. 그때 그녀의 개인 단말기에 조용한 알림이 하나 들어왔다. 통상적인 훈련 보고가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이 스크린에서 단말기로 옮겨졌다. 11사단 예하 14여 단 통칭 100호 부대에서 올라온 단 하나의 보고서였다. 훈련병 단순 실족사. 보고서는 지극히 간결했다. 험지 적응 훈련 중 한 훈련병이 발을 헛디뎌 계곡 아래로 추락. 즉각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다출혈로 사망. 보고 나이는 깔끔했고 모든 절차는 규정대로였다. 하지만 이 지수는 미간을 짚풀렸다. 그녀의 감각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너무 깔끔했다. 마치 미리 준비된 각본처럼. 100호 부대 황인철 중령. 그녀가 마지막이 대대장의 이름을 은조렸다. 황인철 중령. 육사 출신으로 능력은 출중하나 과시욕이 강하고 구시대적 상명하 보겠지 든 인물이라는 평판이 기억났다. 그녀가 막사단 감찰실에 추가 보고를 지시하려던 찰나 전혀 다른 경로로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수년 전 그녀가 대외 협력 업무를 볼 때 사용했던 지금은 거의 사장된 개인 보안 메일이었다. 발신자는 내부 고발자라는 인명이었다. 군단장님, 당신의 아들이 복무 중인 100호대에 되는 지옥입니다. 황인철 중령과 그 하수인들은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훈련 물자를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고 병사들에게는 끔찍한 가혹행위가 일상처럼 자행됩니다. 이번에 죽은 훈련병은 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한 구타와 고문 끝에 벌어진 것입니다. 제발, 제발 이 지옥을 끝내주십시오. 만이 다음은 당신의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수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온 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그녀를 휩쌌다. 아들,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 박선호 일병.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100호 부대 병력 현황 파일을 열었다. 박선호 일병. 그녀의 아들이 분명했다. 아들은 혹시라도 엄마의 경력에 누를 끼칠까봐 자신의 복무지를 일부러 알리지 않았었다. 그저 강원도 전방이라고만 둘러댔었다. 이 지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보고가 충돌했다. 단순 실족사라는 공식 보고, 그리고 구타와 고문이라는 인명의 절규. 그녀는 즉시 군단정보처장을 호출했다. 당장 11사단 100호 부대에 최근 한 달간 모든 보급 및 행정 기록을 확보해 기공식적. 또한 군단 감찰실장과
헌병대장을 내 집무실로 부르도록 지금 당장.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지휘통제실에 그 누구도 그 미미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 철의 여제는 여전히 전장을 지휘하는 사령관의 모습이었으나 그녀의 내면은 이미 아들이 있는 홍천의 험준한 사락지대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어둠의 실체를 그녀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겠다. 다음 날 새벽 홍천군 화천면에 위치한 리얼처사단 백호포대 위병소 앞으로 낯선 검은색 민수용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위병소 근무자는 따분한 표정으로 차를 막아섰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조수석에서 말끔한 정복 차림의 중량이 내렸다. 그분단 감찰실 소속의 이중량이었다. 출근단 감찰실이라. 하반기 정기 군수물자 및 보급 실태의 점검차 방문했습니다. 여기 공문입니다. 위병사관이 공문을 받아들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군단에서 직접 그것도 정기 점검이라기엔 너무 이른 시각에 불시로 닥친 방문이었다. 하지만 공문은 틀림없었다. 차차 내부 확인하겠습니다. 지정대로 하계 위병이 차량 뒷좌석 문을 열었. 안에는 전투복 차림의 남성 대위 한 명과 군 모원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여성은 수수한 점퍼 차림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다. 규정단장 이지수.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계급장과 표식을 뗀 채 감찰실 소속 5급 군모원 이선영으로 위장한 상태였다. 군모원 신분증입니다. 이지수가 무표정하게 신분증을 내밀었다. 위병은 신분증과 그녀의 얼굴을 대충 훑어보더니 손을 흔들었다. 들어가십시오. 차가 부대 안으로 천천히 진입하는 동안 이지수는 창밖으로 펼쳐진 백호 부대의 풍경을 날카롭게 후찼다. 겉보기에는 여느 부대와 다를 바 없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연병장, 우렁찬 구호 소리.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병사들의 표정에 서린 미묘한 공포와 피로름이 포착되었다. 한편 생활관 한쪽 구석에서 박선호 일병은 전투화의 광을 내고 있었다. 그의 삶에는 희미한 멍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젯밤 김상병은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생활관 뒤편으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야, 박일병, 대가리 박아. 대답 안 해.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박선호는 이를 악물고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그는 그저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빌었다. 그때 창밖으로 낯선 승합차가 행정반 앞에 서는 것을 보았다. 감찰실 소속 중령과 간부 몇몇을 내렸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섞인 한 중년 여성. 누구지? 그는 고개를 살짝 들었지만 멀리서 본 여성의 모습은 그저 평범한 행정 군무원일 뿐이었다. 설마 그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이자 이 부대를 지휘하는 7군 단장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젠장 감찰. 김상병이 욕설을 뱉으며 창밖을 힐끗 보더니 박선호의 머리를 군홧발로 툭 찼다. 그 애는 소리 지저대면 어쩌되는지 알지. 오늘 죽은 훈련병처럼 산에서 발 잘못 디디는 수가 있어. 알아들었어. 박선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연병장에 도열이라도 했을 텐데요. 황중량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군단 직속 감찰이라지만 일개 중량이 자신을 감시하러 왔다는 사실에 대한 불쾌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정기 점검 1분입니다. 황중량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관련 서류나 준비해 주시죠. 감찰실 중량이 점잖에 응수했다. 황중량은 콧방 귀를 규며 행보관을 불렀다. 김상사, 저기 손님들 오셨다. 창고 장부랑 행정 서류맥에 가졌다 드려. 깨끗한 걸로. 깨끗한 걸로 라는 말에 힘을 주는 황중량의 모습에 이지수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이 서령 군무원의 역할에 충실하며 서류처를 검토하는 적 대대장실 내부를 꼼꼼히 살펴다 보급 골프채 세트,
책상 위에 놓인 값비싼 시계 병사들의 복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치품들이랴. 어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치품들이랴. 이 지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낮고 차분한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였다. 대대장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황인철 중령의 시선이 처음으로 여성 군무원에게 향했다. 뭐예요? 군무원 양반이 질문은 무슨? 여기 보급 장부를 보니 혹한기 피부과 전투 식량 재고가 장부상으로는 꽉 차 있는데 실제 창고 재고와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물자들이 어디로 간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니까. 황인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내대장실의 공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황인철 중령은 방금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이 지수를 많이 쳐다봤다. 일개 군무원, 그것도 여성 군무원이 자신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다. 황중량이 기가 차다는 듯 허두름을 터뜨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지수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감히 200호 부대 대대장한테 장부가 안 맞네. 어쩌는 거야? 함께 온 감찰실 이중량이 급히 끼어들었다. 황중량님, 진정하십시오. 이선영 군무원님은 저희 실무 담당자로서 규정, 닥쳐. 황인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이 지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야, 너네가 뭔데? 뒀다. 군단에서 나왔다고 뭐 대단한 벼슬이라도 단 줄 알아? 너네 같은 책상 물림들이 총알 빗발치는 전방에서 뭘 한다고 짓거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자신의 성역인 부대에서, 그것도 자신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군수품 횡령 의혹을 정면으로 찔렀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지수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섰다. 어디서 굴러먹던 핫발이 여군인지 아니면 그냥 아줌마인지 모르겠는데 황인철이 경멸적인 눈빛으로 이 지수의 위아래를 훑어왔다. 여기가 너네 커피나 타 마시면서 노다거리던 본부 행정실인 줄 알아. 군대 짬밥 먹었으면 위아래는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황중량, 언행이 과하십니다. 이 지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그 평온함이 황인철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과해하, 이 여자년이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순간 황인철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다. 그는 이 지수의 뼈를 후려치려다 그녀가 살짝 피하자 더욱 격분하여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주었다. 아, 이 지수가 짧은 신음을 뱉어었다.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졌게 졌다. 군단장, 비명을 지른 것은 감찰실 이중 룡이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황인철의 고함에 묻혔다. 2년이 감히, 내년이 지금 군수품 빼돌렸냐고 날 도둑놈으로 몬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백호 부대에선. 내가 왕이고 법이야. 내년 하나쯤 산에 묻어버려도 아무도 몰라. 황인철은 이 지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은박 찔렀다. 어머니. 그때 행정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선우 일병이 뛰어들어왔다. 그는 창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이성을 잃고 만 것이다. 자신의 어머니가 저 오만방자한 대대장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어머니, 황인철의 손이 순간 멈췄. 그는 박선우와 이 지수를 번갈아 쳐다봤다. 뭐 어머니, 이 등병 새끼가 미쳤나? 내 어미라고. 이 아줌마.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그 순간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죽지도 않은 채 이 지수가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머리채를 잡힌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하고 단호했다. 황인철 중령, 뭐 일어나. 자네. 지금 누구 머리채를 잡고 있는지 정녕 모르는가?
이지수는 천천히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 황인철의 얼굴 앞에 던졌다. 그것은 별 3개가 선명하게 바뀐 붉은색 바탕의 삼성 장군, 지휘관 표식이었다. 황인철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에이, 이게 뭐야? 가짜를, 황인철 중량. 이지수가 자신의 자를 잡은 황인철의 손목을 부래뜨릴 듯 단 악력으로 움켜쥐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군단장 중장 이지수다. 황인철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그의 손에서 힘이 풀리고 이지수의 머리카락이 스르르르 빠져나왔다. 전 전군 최초 여성군단장 이지수 중장님. 그래, 이 핫발이 여군이고 여자년이. 이지수는 자신의 온 매무새를 가다듬지도 않은 채 황인철의 맥살을 역으로 틀어주었다. 그리고 자네는 방금 내놈이 왕이라는 그 부대에서 너의 직속 상관이자 군단장을 포킹하고 모욕했다. 그녀는 황인철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었다. 감찰실장, 헌병대장, 뭐하고 있나? 네, 군단장님.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감찰실장 이중년과 운전병으로 위장하고 있던 헌병대장이 동시에 외쳤다. 현 시간부로 11사단 13여단 백호부대 대대장 황인철 중량을 상관 모욕, 포킹, 그리고 군수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부대 지휘권은 감찰실장이 임시로 인수한다. 충성, 헌병들이 행정반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황인철은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군단장님, 알려주십시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이지수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아들 박선호 일병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멍든 아들의 삐빵을 조용히 쓸어주었다. 괜찮으십니까? 어머니, 아니 군단장님. 박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지수는 아들의 어깨를 굳게 잡았다. 선호야, 이제 시작이다. 이 부대에 썩어 빠진 뿌리를 오늘 내가 모조리 뽑아버릴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홍천의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갑고 강철보다 더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백호 부대의 지옥은 이제 막 그 뚜껑이 열렸을 뿐이었다. 황인철 중령의 집무실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왕국에서 왕으로 군림하던 산의 절규와 그를 제압하는 헌병들의 군화소리, 그리고 수갑이 채워지는 날카로운 철컥 소리가 사라진 지금 남은 것은 먼지가 내려앉는 소리뿐이었다. 황인철은 짐승처럼 무릎 꿇린 채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격렬하게 흔들렸다. 여자년, 핫바리 군무원, 그가 격렬하고 짓밟으려 했던 존재가 대한민국 육군 7군단을 지휘하는 철이 여제 이지수 중장이었다. 삼성 장군, 하늘과도 같은 존재. 그는 자신의 직속 상관, 그것도 군단장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폭언을 펴보았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었다. 군단장. 그가 개미 기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하려 했지만 이지수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공포와 충격,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덜덜고 있는 아들 박선호 일병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삶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멍자국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위장 잠입했을 때 멀리서 보았던 그 상처였다. 자신의 아들이 이 지옥 같은 부대에서 저런 인간 쓰레기들의 손에 일상적으로 짓밟히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녀의 심장이 얼음 송곳으로 난자당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녀의 표정은 화가감처럼 굳어 있었다. 분노는 가장 차가울 때 가장 치명적인 법이다. 박선호 일병, 이지수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군인 대 군인으로의 호칭이었다. 네,
박선호가 공포에 질린 군인의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자네는 이 모든 상황의 중요 목격자이자 황인철 중령의 의한 직권 남용 및 가혹 행위의 피해자다. 그녀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가 떨리는 어깨를 굳게 잡았다. 그것은 어머니로서의 위로가 아닌 사령관으로서 내리는 확인의 손길이었다. 지금 즉시 감찰실장에게 이 부대에서 자네가 겪고 목격한 모든 사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육하원 측에 따라 진술하도록. 이것은 군단장의 명령이다. 충성, 알겠습니다. 이 지수는 감찰실장 이중령을 불렀다. 이중령. 박일병의 신병을 확보하고 절대적인 안전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즉시 진술 녹화를 시작하게.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이 부대 내의 황인철 중령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자들, 박일병을 포함한 다른 병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선은병과 간부들을 즉각 색출하여 모두 불린 격리 조치하던. 단 한 놈도 서로 입을 맞출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네. 군단장님, 이제 그녀의 시선은 헌병대장에게로 헤댔다. 대장. 지금 이 순간 불호 백호 부대 전체를 완벽하게 봉쇄한다. 부대 내 모든 유선 전함이 무선 통신망을 군단 직할 통신단에서 장악하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한다.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이 부대에서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거나 외부에서 그 어떤 신호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알겠나? 황인철 중령의 집무실, 관사, 개인 차량은 물론 이자와 연결된 모든 간부들의 사무실과 개인 공간까지 전부 압수수색을 실시한다. 특히 컴퓨터와 개인 단말기, 모든 서류 캐비닛 쓴 원본 그대로 봉인하여 군단으로 이송한다. 명령은 벼락처럼 떨어졌다. 7군단장의 직속 부대인 헌병특수인 무대와 감찰실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미 이 순간을 준비해온 전문가들이었다. 행정 반박은 이미 발칵 뒤집혀 있었다. 대대장실에서 들려온 고함과 비명, 그리고 군단장님이라는 충격적인 단어에 부대 전체가 마비된 듯 했다. 병사들은 생활관 창문에 유령처럼 달라붙어 밖을 내다보았고, 간부들은 감히 접근하지 못한 채 멀찍이서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며 사색이 되어 있었다. 저기 헌병대 아니야. 또 군단 직속 헌병특임대다. 저 검은색 베레모 대체 무슨 일이야? 아까 그 군무원 아줌마 설마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이 지수는 황인철이 끌려나간 대대장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는 황중룡이 앉아있던 고급 가죽 의자에 앉는 대신 그 앞에 섰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깨끗한 걸로 준비되었다던 가짜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이런 가짜는 종이 쪽 아리로 내 눈을 속이려 했군. 그녀는 서류철을 바닥에 내던졌다. 감찰실장. 자네가 어제 비공식적으로 확보한 자료와 황중룡이 제출한 이 공식 자료를 대조해. 차이가 나는 모든 항목을 지금 당장 목록으로 만들어 이미 작업 중입니다. 군수물자 항목에서만 최소 수십 개 이상의 심각한 불일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좋아. 이제 그 불일치한 물자들이 어디 있는지 그 실물을 확인하러 가지. 이 지수가 앞장서서 집무실을 나서.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황인철이 감찰팀에게 보여주려 했던 깨끗한 제1창고가 아닌 내부 고발 메일에서 언급되었던 숨겨진 곳 제2보급창고였다. 제2보급창고는 부대 내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폐기된 구역막사 뒤연에 자리하고 있었다. 자물쇠에는 굳게 잠겨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오랫동안 사람의 출입이 없었던 것처럼 위장되어 있었다. 행보관, 당장 이 창고 열쇠 가져와. 헌병대장이 소리쳤지만 대대 행보관인 김상사는 이미 사색이 되어 덜 덜고 있었다. 그는 황인철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자 이 모든 비리에
금고직이었다. 그게 열쇠가 어디 있는지 이 지수는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부서 내 문 부수고 진입 헌병특임 대원이 거대한 절단기를 가져와 육중한 자물 쇠를 잘라냈다. 기이그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녹슨 철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의 요원들이 잠시 숨을 참았다. 창고 안은 어두컴컴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그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곳은 군수품 창고가 아니었다. 황인철 개인의 보물 창고였다. 네, 이런 미친 감찰실 이중령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창고의 절반은 최신형 전투식량, 혹한기 방한 피부, 신형 전투와 고가의 조준경과 야간 투식형 등 병사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핵심 군수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장부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이곳에 쌓여 외부로 빼돌려질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그곳은 차마 군부대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다. 수십 병의 고급 양주, 값비싼 와인셀러, 최신형 골프채 세트, 수십 박스, 명품 시계와 가방이 담긴 쇼핑백들, 심지어 대형 텔레비전과 암만 의자까지 모두 병사들의 복지를 위해 배정된 예산 혹은 군수품을 빼돌려 대판 검은 돈으로 사들인 뇌물이자 사치품이었다. 이게 다 얼마야? 저기 저 박스 부대 인근 군나 법체들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상포 이홍천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낡은 피복으로 버티고 끔찍한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지휘관이라는 자는 그들의 피고름을 짜내어 이런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있었다. 이것 봐주십시오. 군단장님, 한 감찰 요원이 창고 구석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앨러 금고 역시 강제로 개방되었다. 그 안에는 현금 바발과 함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었다. 검은 장부, 그것은 황인철이 직접 손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이중 장부였다. 언제 어떤 물품을 빼돌렸고 그것을 누구에게 팔았으며 그 돈으로 누구에게 얼마의 상납을 했는지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장부의 가장 마지막 장 상납 리스트의 최상단에 적힌 이름대 13여 단장님, 전기 11사단장님, 명절 이 지수의 눈이 간을 어쨌다. 황인철 이놈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었군. 그녀가 장부를 덮었을 때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군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상병이 박선호 일병의 선임이라는 김진성 상병이 탈영을 시도했습니다. 이 지수의 고개가 휙 돌아갔다. 김진성 상병, 아들 박선호의 진술에서 가장 악랄한 가해자로 지목된, 그리고 사고로 죽은 훈련병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자였다. 당장 철의 여제의 분노가 마침내 얼어붙은 홍천의 산자락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김진성 상병은 미친 듯이 달렸다. 그는 백호 부대에서 가장 악랄한 토식자였고 황인철 중량의 비호 아래 작은 왕으로 군림했다. 박선호 일병을 비롯한 후임병들에게 그는 공포 그 자체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죽음의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보았다. 하늘처럼 떠받들던 대대장 황인철이 그 군무원 아줌마에게 머리채를 잡힌 대대장이 혼병들에게 개처럼 끌려나가는 것을, 그리고 그 아줌마가 삼성장군 군단장이라는 것을 끝났다.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짓, 특히 박선호 일병을 향한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그리고 며칠 전 그 훈련병 죽일 생각은 없었어. 그냥 버릇을 고쳐주려고 황중량님이 시키신 대로 그의 머릿속에 끔찍한 기억이 스쳤다. 황중량의 짓으로 특별 관리하던 훈련병, 부대 비리를 눈치챈 듯한 그 훈련병을 그는 행복한 김상사와 함께 제2창고 뒤편에 버려진 지하 벙커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군기 교육을 빈잔무자비한 폭행이 자행되었다.
그러다 일이 잘못됐다. 훈련병이 숨을 쉬지 않았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시신을 험준한 산악훈련 코스로 옮겼고 단순 실족사로 위장했다. 황인철이 모든 것을 막아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 황인철이 무너졌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살인에 가담한 자신이었다. 박선우 그 새끼가 군단장 아들이었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박선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살인죄로 군사재판에 서게 늘 터였다. 살아야 한다. 그는 부대 봉쇄망이 완성되기 직전에 찰나를 노렸다. 가장 허술한 후방철조망. 그곳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하지만 그의 앞길을 막아선 것은 칠흑 같은 전투복을 입은 헌병특임 대원들이었다.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발포한다. 비켜 비키란 말이야. 김상병은 절박하게 철조망을 기어오르려 했다. 그 순간 강력한 힘이 그의 다리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의학, 김진성 상병, 군단장님 명령이다. 넌 끝났어. 특임 대원들이 그를 결박했다. 김상병은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의 탈영 시도와 절규는 부대 내에 숨죽이고 있던 병사들에게 마지막 남은 공포의 둑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입니다. 환호탈이 되었다. 한편 감찰실장이 마련한 임시조사실. 박선호 일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수개월간 겪었던 지옥을 토해내고 있었다. 김진성 상병은 매일 밤 저를 상월관 뒤연으로 불렀습니다.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대답이 늦다는 이유로 얼굴과 복부를 상습적으로 구타했습니다. 이 진술은 담담했지만 녹화 중인 카메라 렌즈에는 그의 주목이 하얗게 질리도록 떨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황인철 중량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오히려 병사들 군기가 빠졌다며 간부들에게 가혹행위를 종용했습니다. 행보관 김상사는 병사들에게 배급되는 전투 식량과 부식 일부를 빼돌려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거나 외부 식당에 팔아넘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잠깐 감찰실장. 이 중량이 그의 말을 끊었다. 김상병의 탈영 시도 소식은 들었겠지. 그는 왜 그렇게까지 도망치려 했을까? 단순 가혹행위 때문만은 아닐 거다. 며칠 전 사망한 훈련병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봐. 박선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침을 삼켰다. 그 훈련병. 이병 최민주. 최 이병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말해. 최 이병은 황중량님이 군수품을 빼돌리는 연은장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휴대폰으로 찍으려다 걸렸습니다. 뭐라고? 그날 밤 김진성 상병과 행보관이 최 이병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 이병이 군기를 잡다가 산에서 발을 헛디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들었습니다. 뭘 들었나? 김상병이 동기들과 웃으면서 그 새끼 벙커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가던데 황중량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건 이 걱정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벙커, 어떤 벙커를 말하는 거지? 제2창고 뒤편에 아무도 쓰지 않는 폐 벙커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곳으로 후임병들을 끌고 갔습니다. 감찰실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비밀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살인 및 사체 유기 사건이었다. 이 보고는 즉시 이지수 중장에게 전달되었다. 그녀는 제2창고에서 발견된 검은 장부를 들고 있었다. 살인, 은폐, 상납. 그녀는 장부에 적힌 14며 단장과 미르사 단장의 이름을 노려보았다. 이것은 황인철 한 명의 일탈이 아닌 11사단 전체 어쩌면 그 이상까지 썩어 들어간 거대한 조직 범죄다. 그녀는 즉시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당장 헌병특임대 전 병력을 이끌고 급해 벙커로 가라. 현장을 확보하고 정밀 감식을 시작해.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행복한 김상사를 체포해. 김진성 상병과 함께 살인 및 사체 유기혐 및 두 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름을 기록해. 알겠습니다. 이 지수는 자신의 작전 단말기를 들었다. 그녀는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차단했지만 그녀 자신은 예외. 그녀는 보안 회선을 통해 육군 본부의 감찰실, 그리고 그녀와 뜻을 같이 하는 소수의 핵심 인사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여기는 출군단. 현재 11사단 백호 부대에서 군 기강 문란을 넘어서는 집단 살인 및 조직적 은폐 시도를 확인했다. 상급 부대의 개입 정황이 농후하다. 본인은 이 시간으로 출군단장의 권한으로 매일 사단 전체에 대한 작전 통제 및 감찰권을 발동한다. 그녀는 백호 부대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이곳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 황인철의 직속상관이자 검은 장부의 첫 번째 이름 13여단 본부였다. 그 시각 13여단장인 이진규 대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백호 부대의 통신이 갑자기 두절되었고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 몸을 감싸고 있었다. 황인철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기계의 은 뿐이었다. 그 미친놈, 설마 사고친 큰가? 그가 황인철에게서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아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는 이 안락한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부관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여단장님, 지금 부대 정문으로. 출근단 헌병대 장갑차들이 모 오진규 대령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문색 K808 차류형 장갑차 여러 대가 그의 음을 내며 여단 본부 연병장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장갑차에서 내린 것은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선두에서 차가운 강철의 여신처럼 걸어들어오는 한 사람. 기급장도 표식도 없는 평범한 점퍼 차림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세는 연병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지수 중장이었다. 그녀는 여단 본부 건물 입구에 멍하니 서 있는 오진규 대령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오진규 대령 충성, 군단장님, 뭐 어인일이십니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 대령은 허둥지둥 경례를 붙이며 비굴한 미소를 지으려 했었다. 이 지수는 그의 경례를 받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검은 장부를 그의 얼굴 앞에 펼쳐 보였다. 정기상락 오 대령. 자네가 황인철 중령에게서 받아 처먹은 정기상락이 정확히 오진규 대령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피기가 가셨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황인철 중령은 현재 살인이 사체 유기 군수품 횡령 그리고 상관 모욕죄로 긴급 체포되었다. 살인이라고요. 그리고 자네는 그 모든 범죄의 공범이다. 이지수가 손을 들었다. 14며 단장 오진규 대령을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살인 방조 혐의로 현 시간으로 체포한다. 여단 지휘권은 출군단 작전 참모가 인수한다. 방장 끌고 가. 군단장님, 억울합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오진규 대령의 절규가 홍천의 가을 하늘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이지수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본 뒤 장갑차에 올라탔다. 다음은 사단본부다. 철의 여자의 심판은 이제 막 중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백호부대 제2창고 뒤역 수풀에 가려진 폐벙커 입구는 스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수십 년간 사용되지 않은 듯 입구는 덩글로 뒤덮여 있었고 녹슨 철문은 굳게 받쳐 있었다. 하지만 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하고 역겨운 냄새는 이곳이 단순한 폐허가 아니면 증명하고 있었다. 강제 개방 실시. 헌병대장의 명령에 따라
특임대원들이 유압절단기로 철문의 경첩을 파괴했다. 육중한 철문이 꼬문을 내며 안쪽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그 순간 벙커 안에 갇혀있던 농축된 악취차 폭발하듯 부모 전화 왔다. 큰 역, 방독면 착용, 내부 유독가스 확인. 방독면을 쓴 감식반 요원들이 먼저 진입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벙커 내부는 예상보다 넓었지만 그 광경은 차라리 지옥도라 부르는 것이 마땅했다. 바닥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말라붙은 액체와 오물로 뒤덮여 있었. 한쪽 구석에는 낡은 모포 몇 장이 피와 토삼으로 범벅이 된 채 뒹굴고 있었다.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선명했고 군데군데 피자국이 검물게 물들어 있었다. 에이, 이곳은. 노련한 헌병대장조차도 이 끔찍한 광경의 말을 잇지 못했다. 이곳은 얼차려나 군기 교육의 장소가 아니었다. 명백한 고문 장소였다. 찾았습니다. 한 감식 요원이 벙커 가장 안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그곳에는 훈련병의 것으로 보이는 찢어진 전투복 하의와 한 장만 남은 전투화가 버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닥에 눌어붙은 건물군, 피자국 운동이가 있었다. 이곳이다. 이곳에서 최민준 이병이 마지막을 맞이한 곳이야. 감식반은 즉시 정밀 감식에 들어갔다. 혈은 샘플을 채취하고 벙커 내부에 남겨진 모든 지문과 촉적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김진성 상병과 행보관 김상사를 살인죄로 올감의 결정적인 증거였다. 같은 시각 100후 부대 임시 조사실. 살인 혐의로 체포된 행보관 김상살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감찰실장 이중량이 앉아 있었다. 폐 벙커가 발견됐다. 그 한마디에 김상사의 어깨가 경련하듯 떨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이병의 혈흔과 유류품이 나왔다. 김진성 상병은 이미 모든 것을 자배했다. 황인철 중량의 지시로 당신과 함께 최이병을 벙커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아, 아닙니다. 전 그냥 시키는 대로 이 중량이 차갑게 웃었다. 사람을 죽여놓고 시키는 대로 했다. 황인철은 이미 끝났어. 오진규 여단장도 방금 체포됐다. 이제 당신들 위해서 바람을 막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중량은 김상사 앞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건 당신의 아내와 딸 사진이다곤. 당신이 빼돌린 군수품으로 호요식하며 찍은 사진이야. 당신이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으면 이 가족들은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아가겠지. 김상사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이중량이 목소리를 낮췄다. 방법이 하나 있지. 당신이 이 사건의 몸통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꼴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황인철과 오진규가 당신에게 어떤 협박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 위에 또 누가 있었는지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그럼 적어도 살인주의 주범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지. 이건 거래야. 김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그는 무너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황중량님은 처음부터 최이병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최이병 아버지가 현직 기자였습니다. 부대 비리를 켜고 다니는 것 같다며 본보기로 조져놓으라고 했습니다. 기자, 네, 그래서 벙커로 끌고 갔습니다. 김상병 놈이 너무 심하게 때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애가 숨을 안 쉬었습니다. 김상사는 공포에 질려 울먹였다. 황중량님께 보고했더니 당황하지 말고 산악훈련 중에 실족사한 걸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단장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오진규 대령이 뭐라고 하든가 오 대령님은 쓸데없이 시끄럽게 만들지 마라. 사단장님 귀에 들어가면 다들 골치 아파진다. 훈련병 하나 죽은 건 가지고 유난 떨지 말고 조용히 덮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족사 보고서를 결제해 주었습니다. 사단장 11사단장도 이 사실을 알았나? 그것까진 하지만 황중령님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11사단장님이 직접 꽂아준 사람이라고 무슨 일이 터져도 사단장님이 다 막아주신다고 검은장부에 적힌 명절 상납은 사단장님께 직접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돈과 물품을 포장했습니다. 감찰실장 이중량은 숨을 삼켰다. 일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부대 비리가 아니라 사단 전체가 연루된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었다. 이 모든 내용은 실시간으로 11사단 본부로 향하는 이지수 중장의 지휘 장갑차로 보고되고 있었다. 11사단장 소장 박성훈, 이지수는 이성 장군의 이름을 나지막이 은졸했다. 박성훈 소장, 육사 동기였지만 능력보다는 아첨과 줄타기로 진급을 거듭한 전형적인 정치 군인이었다. 그녀가 가장 격렬하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내 놈이었구나. 이 거대한 부패의 정점에 내 놈이 있었어. 그녀가 11사단 위병소에 거의 다다랐을 때 위의 이익은 그녀의 개인 보안 단말기가 격렬하게 올렸다. 발신자는 뜻밖의 인물이었다. 육군 본부 참모총 장사성 장군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충성 7군 단장 이지수 중장입니다. 의 장군 지금 뭐하는 게인가? 수화기 너머로 참모총장의 격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의 아무리 군단장이라지만 관할 사단장의 승인도 없이 사단 예하 부대를 무단으로 급습하고 대대장과 여단장을 체포해 지금 자네가 쿠데타라도 일으키는 줄 알겠네. 총장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음. 11사단 백호부대에서 의 보고는 무슨 놈의 보고 지금 당장 박성은 사단장한테서 전화가 왔네. 자네가 부대를 뒤집어 엎고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당장 철수하게 이 문제는 본부에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처리하겠네. 참모총장의 고함 소리에도 이 지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총장님 11사단 백호 부대에서 훈련병이 구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라고? 황인철 중령과 오진규 대령은 이 살인 사건을 단순 실족사로 은폐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11사단단 박성은 소장이 개입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총장님, 저는 지금 살인범과 그 공범들을 체포하고 부패한 군의 뿌리를 도멸되는 중입니다. 이것은 쿠데타가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제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의 장군, 정말인가? 박성은 소장이 살인 은폐에 연루되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증거를 가지고 박성은 소장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지수는 참모총장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만약 육군 본부에서 저의 이 정당한 감찰과 수사를 지휘체계 문란으로 규정하고 방해하려 하신다면 저는 이 모든 증거 자료와 검은 장부 그리고 폐범커의 참혹한 현장 사진 군 내부가 아닌 언론과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겠습니다. 의자 내 지금 날 협박하는 게 인가 협박이 아닙니다. 저의 결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지수의 지휘 장갑차가 연야사단 본부 건물 앞에 멈춰섰다. 위병소는 이미 출근단 헌병대에 의해 장악된 후였다. 그녀는 장갑차에서 내리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 지옥을 만든 자들을 단주하기 전까지 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총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다. 사단 본부 건물 입구에 새하얗게 질린 얼굴에 일월 사단장 박성은 소장이 부관 몇 명만을 거늘 인채 떨어 있었다. 철의 여제가 화랑부대의 심장부에 심판의 칼을 들고 당도한 순간이었다. 강원도 춘천 얼금 기계 화보 병사단 통칭 화랑부대의 심장부. 사단 본청 합 연병장에는 싸늘한 정막만이 감돌았다.
평소라면 우롱찬 구호와 함께 훈련 준비로 분주해야 할 공간은 지금 7군단장의 직속 헌병 특임대가 내뿜는 서슬퍼런 기운에 완벽하게 압도당해 있었다. 이지수 중장이 지휘 장갑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복장은 여전히 위장 잠입 시 입었던 수수한 점퍼 차림이었다. 하지만 홍천의 먼지와 황인철 중령과의 격투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그 초라한 모습은 오히려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화라산의 기운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 요석군 참모총장과의 격렬한 통화로 인해 더욱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지휘체계 문란, 그따위 관료주의적 단어들은 살해당한 훈련병의 고통과 아들의 멍든 뼈, 마피에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다. 본청 있고 11사 단장 박성은 소장이 서 있었다. 그는 이지수 중장과 육사 동기였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앞서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이지수는 실력으로 박성훈은 정치력으로 승부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대한민국 육군 이성 장군의 위엄이 담긴 깨끗한 전투복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사색이 되어 미세하게 격렬하고 있었다. 네, 이 장군. 이게 무슨 짓인? 박성훈 소장이 애쓰어 위엄을 쥐었자 내며 소리쳤다. 그는 이 지수보다 계급이 낮았지만 이곳은 자신의 성역인 여밀 사단이었고 자신은 참모총장에게 직보를 올린 상태였다. 자네가 아무리 출근단장이라지만 관할 사단장인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하 부대를 침범하고 여단장까지 체포해 이건 명백한 월권이자 하극상이야. 이 지수는 대답 없이 그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군화가 아스팔트를 딛는 소리가 박성훈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 했다. 그녀는 박 소장의 코앞에서 멈춰섰다. 박성훈 소장,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 같았다. 자네는 하극상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으로 자격이 없다. 뭐라고? 자네의 예하 부대인 백호 부대에서 훈련병이 폭행으로 사망했네. 그건 황인철 중령의 일탈 행위로 입 닥쳐. 이 지수의 선을 한 한마디에 박성훈의 말이 멎었다. 황인철 중량은 그 훈련병의 죽음을 단순 실족사로 보고했지. 그리고 14며 단장 오진규 대령은 그 허위 보고서를 승인했다. 그리고 자네는 그 모든 것을 보고받고도 묵인했어. 증거 있는 황중량의 장부 따위에 내 이름이 몇 자적인 걸로 날 모험하지만 난 그저 부대 운영을 위해 모함. 이지수가 비우셨다. 그녀는 품에서 검은 장부를 꺼내 박성훈의 얼굴 앞에 내던졌다. 자네가 매달 황인철에게서 받아 처먹은 내 놈이 아들여석 유학 자금으로 쓴다는 그 돈이 병사들의 피복과 식량을 뺏으려 만든 피고름이라는 건 알고 있었나? 네, 이건 조작된 거야. 난 모르는 일이야. 박성훈이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그는 아직 믿는 구석이 있었다. 참모총장이 자신의 편이라는 이지수는 자신을 체포할 명분이 없다는 거. 살인 은폐는 황인철과 오진규의 선에서 끝났다고 믿었다. 그래, 모르는 일이라 이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그녀는 감찰실 이중량에게 눈치챘다. 이중량이 보안 단말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오다령 그 기자 아들로 믿을 데 없이 시끄럽게 만들만. 황중량이 알아서 잘 덮었겠지. 자네 선에서 막 사단장인 내가 직접 나서기 시작하면 위에서 뭐라고 생각하시겠나? 조용히 덮어. 알았나? 박성훈 소장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이지수의 감찰팀이 백화부대 습격 직전 이미 14여 단 본부의 주요 통신망을 감청하여 확보한 자료였다. 오진규 대령이 사건 직후 박성훈 소장에게 보고했던 통화내 박성훈 소장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자신의 목소리
자신이 오진규 대령에게 살인 은폐를 지시하고 종용했던 그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에이, 이게 어떻게냐. 이지수가 그의 맥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점퍼 차림의 삼성 장군이 정복 차림의 이성 장군의 맥가를 움켜준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광경이었다. 내 놈의 정치 노름받아져 병사들의 죽음을 문대는 동안 나는 진짜 군인의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박성훈을 본청 기둥으로 거칠게 밀어붙었다. 내 놈이 죽인 거다. 내 놈의 그 더러운 탐욕과 비겁한 침묵이 젊은 병사 하나를 그 차가운 벙커에서 죽게 만든 거야. 살려주게, 이 장군. 제발 동기장나 우리, 내가 다 불겠네. 그 위에 시끄럽다. 이지수가 손을 들었다. 헌병대장. 모한 헌병 특임 대원들이 달려와 비명을 지르는 박성훈 소장의 양팔을 결박했다. 현 시간부로 영기계 화보병사단장. 소장 박성훈을 직권남용, 뇌물수수살인 은폐 교사미, 직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안 돼, 성장님, 총장님, 이지수가 미쳤습니다. 이 여자가 쿠데타를 박성훈 소장은 별 2개가 박힌 자신의 모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질질 끌려나갔다. 사단 본청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참모와 장교들은 마치 신화 속의 메두사를 마취한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현직 사단장이 그것도 군단장에게 직접 체포당하는 이 광경은 그들의 군생활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이었다. 이지수는 떨어진 박성훈의 모자를 군화발로 짓밟았다. 그녀는 박성훈의 집무실 사단장실로 망설임 없이 들어갔다. 그곳은 황인철의 사무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호화로웠다. 금연을 가득 채운 고급 양주와 고가의 미술품들, 이 모든 게 병사들의 피당. 그녀는 사단장 책상에 놓인 너석군 참모총장과의 직통 전화를 집어들었다. 신호가 가기 무섭게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총장님, 저 이지수입니다. 이 장군, 내 명령 거부하겠다는 건가?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차가운 위협을 담고 있었다. 아닙니다. 명령을 이역하기 전에 보고를 완료하는 중입니다. 이지수는 녹음된 박성훈의 음성 파일을 참모총장의 보안 단말기로 즉시 전송했다. 방금 전 박성훈 소장의 살인 은폐 교사 육성 증거를 확보 본인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제 다음 보고를 드릴 차례입니다. 다음이라니 무슨 박성훈 소장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부패와 살인 은폐의 위선에 대해 말입니다. 이지수는 창밖을 내다보았. 헌병들에게 끌려가던 박성훈이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총장님, 이 사건 11사단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거대한 암덩어리에 뿌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설령 그 뿌리가 육군 본부 그 심장부에 박혀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녀는 참모총장의 대답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이제 철의 여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녀의 칼끝은 이제 육군 본부 자신과 같은 계급의 성역을 향하고 있었다. 11사단 장실은 순식간에 7군단 감찰 지휘 통제실로 변모했다. 이지수 중장은 사단 전체의 위수령을 선포하고 모든 지휘관의 직무를 정지시킨 뒤 7군단 직할 참모들을 급하에 부대 전체를 장악했다. 화랑 부대는 창설 이래 처음으로 군단장 직할 통제하에 들어가는 치욕적인 역사를 맞이했다. 밤이 깊어갔다. 임시 구금시설로 변한 사단 본청, 회의실. 3명의 별이 떨어진 장교가 각기 다른 방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다. 황인철 중령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었다. 오진규 대령은 박성은 사단장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사단장의 온갖 치부와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진 자 박성은 그의 앞에는 이지수 중장이 직접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물 한 잔과 그가 살인 은폐를 지시했던 녹취 파일이 담긴 단말기만이 놓여요. 박성은 이지수가 동기의 이름을 불렀다. 자네겐 두 가지 길이 있네. 하나는 이 모든 죄를 안고 불명예 전역 군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감옥에서 썩는 길이야. 살인 교사범으로 말이지. 박성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피바에 서 있었다. 다른 길은 뭡니까? 자네도 알겠지. 황인철과 오진규가 자네겐 모든 것을 떠넘기기 전에 자네가 위선을 불어야 해. 이지수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 자네선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지만 나도 알아. 황인철의 검은 장부는 고작 11사단 내의 장부 일뿐이었지. 하지만 자네가 상랩한 진짜 장부는 어디 있나? 누구에게 그 돈을 바쳤지? 박성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뇌리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쳤다. 자신을 일할자배기 사단장 자리에 앉혀준 사람, 육군 본부의 실세, 말 못하네. 그분 이름을 대는 순간 군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강필규 중장인가. 이지수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온 순간 박성은 소장의 어깨가 부서질 듯이 움츠러들었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이지수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분 이름을. 역시 이지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지수의 입술은 이지수 자신과도 여러 번 회의에서 마주쳤던 인물이었다. 항상 온화한 미소 뒤에 선을 한 계산을 감추고 있던 전형적인 정치 군인의 표상이었다. 강필규 중장이 이 모든 일의 배우였어. 박성은이 무너진 듯 중얼거렸다. 그분은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군 현대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입권, 건설, 복복, 심지어 폐기물 처리까지 그 모든 것에 수수료를 붙였습니다. 우리 같은 야전 지휘관들은 그저 그분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돕고 떡고물을 받았을 뿐입니다. 황인철이 군수품을 빼돌린 것도 그 사업의 일환이었나? 그렇습니다. 매돌린 물자는 강창군님 라인을 통해 특정 민간 업자들에게 헐박새 넘어갔고 그 돈은 그분의 정치 자금으로 그리고 육군 본부의 더 높은 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더 높은 분들. 이지수는 참모총장과의 통화를 떠올렸. 자신을 막으려 했던 그 다급한 목소리. 총장 방심도 연루되어 있나? 최민준 훈련병은 어떻게 알게 된 건가? 그 훈련병 아버지가 하필이면 군사 전문 기자였습니다. 아들에게서 뭔가 이상한 김새를 눈치채고 뒤쪽 살을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최 이병은 아버지를 돕기 위해 황중령의 군수품 밀판출 현장을 촬영하려다 발각된 겁니다. 박성은이 괴로운 듯 머리를 감쌌다. 강창군님께서 시끄러워지기 전에 싹을 잘라라고 절대 언론에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전 그저 황인철에게 그 훈련병 입단속을 시키라고 했을 뿐입니다. 죽이라고 한 적은 입단속. 이지수가 경념의 눈빛으로 그를 쏘아 붙였다. 그게 내 놈이 말하는 입단속인가? 젊은 병사를 폐 벙커로 끌고 가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될 때까지 고문하고 짓밟아 죽인 것이. 박성은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이지수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것은 11사단의 비리가 아니었다. 군 본부의 심장부 인사참모부장이 주도하고 어쩌면 참모총장까지 비호하고 있는 군 전체를 좀먹는 거대한 암이여. 그녀가 지휘 통제실로 돌아왔을 때 감찰실 이중량이 긴급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군단장님, 박성훈 일병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박성훈 일병이 어머니이자 군단장인 이지수의 앞에 섰다. 그의 뺨에 먹는 조금 옅어졌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어머니. 아니, 군단장님.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땀과 흙먼지로 더러워진 작은 방수 주머니였다. 이 것 최민준 두 병이 죽기 며칠 전에 저에게 맡긴 물건입니다. 이 지수의 눈이 커졌다. 최 두 병은 자기가 뭔가를 잘못 본 것 같다고 부대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가장 높고 정의로운 고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방수 주머니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색 저장 장치 위의 습이었다. 최 두 병은 아버지가 기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도 박선우가 말을 이었다. 이 안에 그가 목숨을 걸고 찍은 모든 것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 지수는 그 작은 저장 장치를 굳게 옮겨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한 젊은 병사의 목숨이었고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낼 유일한 은재 탄환이었다. 정보 참모 이지수가 소리쳤다. 당장 군단 정보단 최고의 암호 해독 전문가를 투입해 이 저장장치의 암호를 해제한다. 단 1초라도 빨리. 그녀는 직감했다. 이 저장장치의 존재를 강필규 중장도 알고 있을 터였다. 싹을 잘라라는 명령은 단순히 훈련병을 협박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증거를 빼앗고 제거하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이제 시간 싸움이었다. 저장 장치 안에 진실이 열리는 순간 육군 본부의 검은 별들은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심판의 칼날을 보게 될 터였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 새벽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육군 본부 참모총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사성 장군인 참모총장은 굳은 얼굴로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 인사참모부장 강필규 중장이 앉아 있었다. 박성훈이 체포됐습니다. 강필규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지수 그 미친 여자가 11사단 전체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사단장을 체포하고 위수령까지 선포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반란입니다. 총장님, 참모총장이 제 덜이의 달배를 비벼껐다. 반란이라. 박성훈이 살인 은폐를 교사한 녹취록까지 보냈다고. 우리가 그 여자를 반란으로 몰면 그 여자는 그 녹취록을 언론에 터뜨리겠지. 그럼 우리 육군 전체가 끝장이야. 그래서 주저하실 겁니까? 강필규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이 지수는 지금 박성훈을 조이고 있을 겁니다. 제 이름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쩔 셈인가. 그 여자가 찾는 건 최민준 그 꼬마가 가지고 있던 물건입니다. 강필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저장장치, 그 안에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공들여 만든 사업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밀출 현장 장부 원본 심지, 우리가 누구와 접촉했는지까지 그걸 그 여자가 손에 넣었다고. 참모총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직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곧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강필규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둔 텄듯다. 총장님, 지금 즉시 육군 본부 아니 국방부 합동조사단 파견을 승인해 주십시오. 합동조사단. 그렇습니다. 11사단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와 이를군 단장의 월권 행위를 동시에 조사한다는 명분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단장을 맡겠습니다. 자네가 직접 가겠다고. 그건 너무 위험해.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법입니다. 총장님,
강필규가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이 지수를 조사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증거를 회수하러 가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말입니다. 그는 참모총장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이 지수에게는 직무정지 및 군단 복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녀가 합조단의 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녀가 마냥 그 명령에 불복하고 저항한다면 그땐 정말로 반란이 되는 겁니다. 명분은 우리가 죽이 되는 거죠. 참모총장은 눈을 감았다. 이 지수야, 강필규냐, 정이냐, 조직의 안유옥은 자신의 아니냐, 그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존내 국방부 합동조사단을 즉각 편성하지. 단장에는 강필균 중장을 임명한다. 같은 시각 춘천 이 지수의 정보 참모가 암호 해독 작업에 매달린 지수 시간이 흘렀다. 젠장 암호가 단순한 군용 암호가 아닙니다. 2중 3중으로 꼬여 있습니다. 이건 민간 최고 수준의 보안입니다. 그 기자 아버지가 설정해 준 모양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하지? 최소 6시간은 더 필요합니다. 저 측면 6시간 그때가 되면 이미 동이틀 털었다. 그때였다. 따르르는 사단장실에 설치된 비상직통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육군본부 참모총장실과의 한라인이었다. 이 지수가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이지수 중장입니다. 의 장군 지금 뭐하는 겐가?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모든 감정이 제거된 듯한 차가운 목소리였다. 보고 드린 대로 11사단 내살인 및 조직적 은폐 사건, 의급 5구는 잘 들었네. 이 장군의 노고는 치아야만 선을 넘었어. 현직 사단장을 체포하고 부대 전체를 마비시킨 건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월권 행위야. 총장님 병은 단순한 월권이 아니라 음영형이다. 참모총장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의시간부로 7군단장 이지수 중장을 11사단 감찰 임무에서 즉각 배제한다. 또한 현 시간부로 직무 정지를 명령한다. 이 장군은 즉시 7군단으로 복귀하여 본부의 명령을 대기하도록. 이 지수의 손이 수화기를 준 채 하얗게 굳어졌다. 직무정지 총장님. 지금 이 사건의 몸통이 의 사건의 몸통은 이 장군이 걱정할 일이 아니네. 방금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편성되어 춘천으로 출발했네. 11사단에서 확보한 모든 증거자료와 체포된 인연들을 합조단에게 즉시 인기하게 합동조사단 말입니까? 단장이 누굽니까? 이 지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여속군 본부 인사참모부장 강필규 중장일세. 심장이 멎는 듯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아니었다. 살인범에게, 사건의 주범에게 모든 증거를 갖다 바치라는 명령이었다. 총장님, 이 지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 명령 따를 수 없습니다. 어머라고 이 장군, 지금 내 명령을 거부하는 건가? 그건 반역이야. 반역은 총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군의 뿌리를 좀먹는 암통어리를 눈앞에 두고 그것을 도려내기는 권영 비호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때 통제실문이 거칠게 열리며 통신참모가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군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국방부 합동조사단 선발대가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저희의 통제를 무시하고 강제로 진입했습니다. 이 지수가 수화기를 내려다보았다. 참모총장과의 통화는 자신을 묶어두기 위한 미끼였다. 벌써 도착했다고 서울에서 춘천까지. 이 새벽에 강필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출발한 것이다. 손병대장 이 지수가 고함을 질렀다. 당장 사단 본청을 봉쇄해 합조단. 놈들 단 한 놈도 이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지 마. 군단장님 헌병대장이 경악했다. 그것은 정식 명령을 받고 온 합조단입니다.
그들을 막아서는 것은 명백한 교전수칙 위반이자 반역입니다. 이 지수의 눈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암호 해독 작업에 매달린 정보 참모를 돌아보았다. 얼마나 남았나? 아, 두 시간, 아니 1시간, 젠장 그때였다. 창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개념과 함께 국방부 마바가 선명한 검은색 지휘 차량들이 본청 앞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차량에서 내린 것은 올군단 헌병대가 아닌 국방부 직할조사본부 소속의 중무장한 헌병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가장 앞에서 이 지수와 똑같은 별 3개, 삼성 장군 계급장을 어깨에 단 강필규 중장이 내렸다. 그는 이 지수가 있는 사단 장실 창문을 올려다보며 섬뜩하고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이게 성역의 반격이군. 이 지수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월권을 저지른 지휘관에서 이제는 합조단의 조사를 거부하는 반역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강필규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7군 단장 이지수 중장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다. 즉시 사단 본청의 봉쇄를 풀고 참모총장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증거를 합동조사단에 인기하라. 만약 5분 내로 따르지 않을 시 본조사단은 이 지수 중장을 반역주의 현행범으로 간주 강제 진압을 개시하겠다. 5분, 암호 해독까지는 최소한 시간. 이 지수는 자신의 권총 홀스터에 손을 가져갔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아들 박선우가 이 모든 광경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 이 지수는 아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자신을 잡으러 온 검은별 강필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괴물이 되더라도 너희 같은 악마들을 살려두진 않겠다. 그녀는 결심했다. 춘천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11사단 본청 앞 연병장에는 2개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다. 한쪽은 일일 군단장 이지수를 호위하는 헌병 백임대, 다른 한쪽은 국방부의 공식 명령을 받고 진입한 강필규 중장의 합동조사단이었다. 통군은 감히 서로를 향하지 못했지만 그 사이를 흐르는 긴장감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실탄 그 자체였다. 강필규 중장이 확성기를 통해 최후 통첩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에 오만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이 게임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사단장실한 이 지수의 7군단 헌병대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군단장님, 명령을 저희는 국방부 조사단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역입니다. 알고 있다. 이 지수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암호 해독에 매달린 정보 참모의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에는 무의미한 문자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새 강필규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손을 들어 진압 대형을 갖춘 조사단 헌병들에게 돌격 신호를 준비시켰다. 철의 여제도 육군 본부라는 거대한 성역 앞에서는 결국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군단장님, 정보 참모가 절박하게 외쳤다. 제기랄 마지막 방화벽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 지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나는가? 그녀는 권총 홀스터를 움켜주었다. 항복은 없었다. 저 악마의 손에 죽은 훈련병의 마지막 증거를 넘겨주느리 차라리 이 자리에서 전원과 함께 지옥으로 갈가고였다. 그녀는 아들 박선우가 있는 옆방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선우야, 미안하다. 그대였다. 하나. 강필규가 돌격을 명령하기 위해 손을 내리치려던 바로 그 찰나 열렸습니다. 암호 해제, 파일, 재생합니다. 정보 참모의 다급한 외침과 동시에 이 지수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둔 듯 사단장실 내의 방송 시스템 스위치를 눌렀다. 전 병력 청취. 연병장의 모든 스피커와 모니터를 최대 출력으로 송출해
지금 당장, 뭐. 강필규가 의아한 표정으로 본청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저 여자가 미쳤나? 기위기 연병장 전체에 귀를 찢는 듯한 하울링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연병장 조회대에 설치된 거대한 전광판이 켜졌다. 사단 훈련 영상을 틀어놓던 그 스크린이었다. 화면은 거칠게 흔들렸다. 몰래 촬영한 듯한 저화질의 영상이었다. 이게 뭐야? 조사단 헌병들이 욱성거렸다. 영상 속 장소는 고급 한정식 집의 미실이었다. 그리고 그 상석에 앉아 민간인 업자들과 희희낙낙하며 술잔을 기울이는 인물 강필규 중장이었다. 하하, 김 사장. 이번 군수품 폐기권은 아주 깔끔했어. 손실 처리된 물건들이 자네 창고로 잘 들어갔다지. 그 수료는 저번에 말한 대로 아래 것들 목까지 두둑하게 챙겨주게. 강필규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저걸 당장 꺼. 통신병, 저거 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박성훈 소장이 강필규 중장 앞에서 굽실거리는 장면이었다. 강창군님, 이번에 그 훈련병 놈이 기자 애비 믿고 좀 설쳤나 봅니다. 황중룡 놈이 실수를 좀. 박성훈이 이 새끼야. 정신 안 차리. 급가 훈련병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이 판을 다 망칠세. 미야, 그놈 아버지가 뭘 켜기 시작했다고 싹을 잘랐어야지. 싹을. 안 돼. 강필규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마지막 음성이었다. 영상은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통화 내 최민준 이병이 죽기 직전 자신의 휴대폰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 녹음한 강필규와 박성훈의 통화였다. 강창군님, 그놈이 벙커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잘했어. 어차피 그렇게 들리렸어. 그놈이 저장장치만 안 가지고 있었어도. 아무튼 박 소장, 그놈이 가지고 있던 증거 그 저장장치만 회수하면 돼. 시체는 황인철이더러 산에서 굴러 떨어진 걸로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해. 절벽에서 떨어지던 벙커에서 숨이 멎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언론에만 새어나가지 않게 해. 알았나? 이 일만 막아 주면 자네 다음 자리는 합참본부장이야. 침묵. 춘천의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연병장을 지배했다. 강필규 중장의 합조단 헌병들, 이지수 중장의 7군단 헌병들, 그리고 사단 본청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모든 장병, 수백 명의 군인들이 육군 본부 인사참모부장의 목소리로 한 병사의 죽음을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그 끔찍한 내용을 똑똑히 들었다. 강필규는 공포에 질려 뒤걸음질 쳤다. 아니다. 조작된 거야. 저건 이 지수의 반란이다. 전현이 날 모아 많은 거야. 당장 저 여자를 체포하란 말이다. 그가 자신의 헌병들에게 미친 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조사단 헌병들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들의 눈은 더 이상 이 지수를 향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격렬과 혐오, 그리고 배신감으로 가득 자신들의 지휘관인 강필규 중장을 향하고 있었다. 그때 이 지수 중장이 사단 본청 입국에다 누록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위장 잠입을 위한 점퍼 차림이 아니었다. 깨끗하게 다려진 별셋이 선명하게 빛나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의 정복을 입고 있었다. 철의 여제 본연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확성기도 없이 자신의 육성으로 연병장 전체를 향해 외쳤다. 국방부, 합동조사단, 장병 여러분, 그리고 너의 출군단 장병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울려 퍼졌다. 여러분은 방금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을 들었다. 한 젊은 병사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켜낸 진실이다. 그녀는 강필 귀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저자는 강필규 중장은 군의 명예를 더럽힌 부패한 정치 군인이자 자신의 탐욕을 위해 부하의 죽음을 사주하고 은폐한 살인교사법이다. 그녀는 강필규를 향해 손가락을 똑바로 겨누었다. 나는 지금 반역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군인으로서, 상관으로서, 이 땅의 아들들을 지켜야 할 어른으로서 나의 마지막 책무를 다하려는 것이. 이 지수가 국방부 조사단 헌병대장을 향해 외쳤다. 국방부 조사단 지휘관,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의 총구가 향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 더 진실을 밝힌 군인인가? 아니면 진실을 덮으려 한 살인범인가? 지금 당장 선택하라. 모든 시선이 조사단 헌병대장인 중명에게 쏠렸다. 그는 강필규의 격렬스러운 얼굴과 계급장을 넘어선 군인의 명이 그 자체로 서 있는 이지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수초간 망설였다. 그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강필규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지금 이 순간으로 살인교사 및 직원 남용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강필규 중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뭐라고? 이 미친놈이 내가 감히 날 강필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전원 피의자 강필규를 체포하라. 조사단 중명의 명령이 떨어지자 방금 전까지 강필규의 수족이었던 헌병들이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거나 놓으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참모 총장님, 총정의아 강필규는 자신의 별 3개가 뜯겨나가는 것도 모른 채 비참하게 바닥에 내동등이 쳐졌다. 그가 이 지수를 향해 쏘아붙었던 그 오만한 시선은 이제 흙먼지 속에서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성역은 무너졌다. 이 지수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때 사단장실 창문이 열리고 박선호 일병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군단장인 이 지수를 향해 군인으로서 가장 큰 존경을 담아 거수경례를 붙였다. 이 지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 역시 아들을 향해 조용히 거수경례를 돌려주었다. 에필로그 그 후 그날 새벽 대한민국 육군은 뿌리부터 뒤집혔다. 강필규 중장의 체포와 함께 참모 총장은 그날 아침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 검은 장부와 저장 장치의 내용은 언론을 통해 일제히 공개되었고 군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수십 명의 민간업자와 예비역 장성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유석군 본부는 초토화되었다. 황인철 중용, 오진규 대령, 박성은 소장은 모두 살인 및 사체 유기 직권 남용의 공범으로 군사법원에서 최고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다. 그들이 병사들의 피고름으로 쌓아올린 부패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먼지가 되었다. 그리고 몇 주 후 11사단 100호 부대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부는 연병장에서 최민준 이병의 추모식이 거행되었다. 그의 아버지의 날 기자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했다. 추모식에는 1일군 단장 이지수 중장이 직접 참석했다. 기자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수는 그의 손을 맞추잡고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희가 저희 군이 아드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억해 주십시오. 아드님은 그 어떤 전쟁 영웅보다도 위대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최민준 이병의 그 용기가 우리 군 전체를 구했습니다. 추모식 한쪽 구석에는 박선호 일병이 동료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의 뼈에 있던 멍자국은 완전히 사라졌다. 백호 부대의 공포에 질려 있던 병사들의 눈빛은 이제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전우회로 빛나고고
부대는 새로 부임한 옳고 등 지휘가 날의 진정한 화랑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추모식이 끝나고 이지수는 홍천의 험준한 산맥을 바라보았다. 철의 여제라 불리던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강철 같은 냉혹함이 아닌 모든 것을 끌어안는 어머니의 따뜻함과 흔들리지 않는 수호자의 결의가 함께 서려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어깨 위에 별 개수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한 병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용기이며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책임감이라는 것을. 이 지수는 아들 박선호 일병이 있는 곳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다. 그녀의 심판은 끝났지만 그녀가 지켜야 할 진짜 군대는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